안녕하십니까. 제7장 콘크리트 공입니다. 처음에 인터넷 강의 개요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즉 토공부터 콘크리트 공까지가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뒷부분들은 나오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고 앞부분에 대해서 좀 출제 빈도가 적다는 것 뿐입니다. 어쨌든 콘크리트까지는 근간에 들어서 많이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하셔야 되고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아무래도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출제 경향을 보면은 전 부분에 대해서 고르게 전반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중에서 배합 설계 부분에서는 현장 배합과 시방 배합, 과거에서는 시방 배합에서는 나오지 않았었지만은 몇 년 전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데 그 문제가 시방 배합을 해서 현장 배합을 하는데 연관된 문제로 10점짜리가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시방 배합이 문제 출제 빈도가 작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좀 말씀드리고 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러한 계산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고 계산 문제는 한 두세 가지 정도 있는데 그것이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숫자만 바꿔서 나오는 경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이해만 하면은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의 부분들은 물론 암기해야 할 부분들이 좀 귀찮기는 하지만은 관련도 문제 위주로 해서 반드시 암기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공부 핵심을 보면요. 첫 번째가 콘크리트의 재료, 그 다음 두 번째가 콘크리트의 성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배합 설계, 네 번째가 시공 일반, 다섯 번째가 특수 콘크리트가 되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에서도 특히 배합 설계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 암기하고 계셔야, 암기뿐만 아니라 이해까지도 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콘크리트의 재료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우리가 포틀랜드 시멘트의 종류입니다. 이것은 출제된 적은 없는데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틀랜드 시멘트의 종류는 보통 포틀랜드, 조각 포틀랜드, 중용열 포틀랜드, 백색 포틀랜드가 시멘트였는데요. 우리가 흔히 시멘트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조각 포틀랜드 시멘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조기 강도가 큰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려서 조각 포틀랜드 시멘트의 7일의 강도가 재령 7일의 강도가 되겠죠. 재령 7일의 강도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재령 28일의 강도와 같게 되고요. 거기에 비해서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같은 경우는 열이 적게 나는, 지금은 같은 경우는 저열 시멘트도 나왔지만은 어쨌든 간에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는 수화열이 적게 나기 때문에 보통 포틀랜드에 비해서는 덩치가 큰 매스 콘크리트 구조물이 많이 쓰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기 강도는 작고 장기 강도가 큰 경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강 포틀랜드와 중용 포틀랜드 시멘트를 비교하면 조강은 조기 강도가 크기 때문에 겨울이나 수중 같은 콘크리트에 많이 쓰고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스 콘크리트, 즉 매스 콘크리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댐이 되겠죠. 그죠? 이런 덩치가 큰 데서 많이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덩치가 큰 매스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수화열에 의해서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전체의 부피 증가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요, 우리가 시멘트에는 철분이 있는데 이 철분을 제거한 것입니다. 이건 주로 토목 구조용이라기보다는요, 건축이나 미장용 같은 곳에서 많이 쓴다고 하죠. 자, 이것은 상식적으로 한번 봐 두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출전된 적은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혼합 시멘트가 과거에 많이 출전했는데요. 우선 혼합 시멘트의 종류에는 고로 슬래그 시멘트, 포틀랜드 포출라나 시멘트, 플라이 애쉬 시멘트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이 혼합 시멘트, 즉 고로 슬래그, 포틀랜드 포출라나, 플라이 애쉬 시멘트의 성질을 보면요. 첫 번째가 장기 강도가 큽니다. 장기 강도가 크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기 강도가 크고 단편적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은 조기 강도가 작은 대신에 장기 강도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 강도가 크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수화열이 작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수화작용이라는 것은 시멘트가 물하고 반응을 일으키면 바로 수화작용을 일으키고요. 이 시멘트의 반응은 발열 반응입니다. 즉 물과 반응을 일으키면서 열을 발산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열이 나는데 조기 강도가 작으니까 수화 속도가 느리니까 수화열이 적게 나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조기 강도도 적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열이 작게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체적이 팽창됐다가 수축이 돼야 되는데 건조함으로 인해서 수축이 작다는 거죠. 그 때문에 수밀성은 당연히
크게 되는 것이고요. 수밀성이 나서 뭐 골고루 잘 시멘트가 퍼지는 것인데, 이것은 조금 이따 워커빌리티 말씀드릴 때 다시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로 슬래그 포틀랜드 포츠라는 시멘트는 화학적 저항성이 크고요. 여기에 비해서 플라이 애쉬시면은 워커빌리티가 좋다는 것이죠. 물론 플라이 애쉬 같은 경우도 화학적 저항성이 그렇다고 해서 적다는 것은 아니고 크기는 한데 고로 슬래그보다는 조금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요 특징들, 장기 강도가 크고 수화율이 적고 조기 강도가 적고 건조숙식이 적고 화학적 저항성이 크고 워커빌리티가 좋다는 것. 물론 나중에 조금 이따가 다시 나오겠지만 워커빌리티가 정제되면은 단위 수량이 적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위 수량이 물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건조 속도도 적어진다. 뭐 그렇게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데 그것은 뭐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러한 성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플라이애쉬 시멘트의 특성을 쓰시오, 혼합 시멘트의 특성을 쓰더라도 같은 답안을 작성해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좀 암기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초속경 시멘트인데요. 요거는 용어 설명 위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이것은 자, 우리가 책에 있는 교재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고, 이것은 일명 Z 시멘트, 빠르기 때문에 Z 시멘트라고 하는데, Z 시멘트에서는 주로 문제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외우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초속경 시멘트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응결 경화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시멘트의 조기 강도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조기 강도가 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긴급을 요하는 장소, 쇼크리트, 그라우팅, 수중 콘크리트 뭐 이런 쪽에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시멘트의 종류가 뭐냐? 일명 Z 시멘트를 한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초속경 시멘트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말도가 큰 시멘트가 우리 학습 포인트 있는데요. 시멘트의 분말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입자의 가는 정도입니다. 즉, 시멘트 입자가 가늘수록 분말도가 좋다, 분말도가 크다는 말을 쓰는데요. 자, 입자가 가는 것은 뭐를 나타내냐 하면은, 그것은 시험에 출제 안 되니까 뭐 그냥 상식적으로 들어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말도라는 것은 뭐를 가지고 나타내냐면 입자의 가는 정도인데, 입자의 가는 정도는 뭐를 가지고 나타내냐면 비표면적을 가지고 나타냅니다. 비표면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멘트 1g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총 표면적을 나타냅니다. 만약에 한 예를 들자면은 시멘트 입자 하나가 1g짜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표면적에 비해서는 시멘트 0.5g이 두 개 있으면 이 0.5g 두 개의 표면적이 더 많겠죠. 그죠? 그러면 그것이 분말도가 크고 비표면적도 크게 되겠죠. 그죠?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같은 경우는 2,800cm 제곱 per g이거든요. 뭐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분말도가 큰 시멘트가 입자가 가늘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똑같이 우리가 시멘트 가지고 물과 수화작용을 일으킨다는데요. 이 속도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설탕 1g 있는데 설탕 1g짜리 한 개가 물에 녹는 거와 그 다음에 0.5g짜리가 물에 녹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입자가 작은 것의 1g이 녹는 것이 더 잘 녹을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하면 설탕의 입자 크기가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이 물에 잘 녹는다는 거죠. 물에 잘 녹는다는 것은 뭡니까? 수화작용이 빠르다. 즉 시멘트하고 물하고 반응을 빨리 일으킨다. 빨리 일으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화율이 많이 난다. 수화율이 많이 나니까 조기 강도가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위주로 해서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수화율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건조 수축이 커서 균열이 많이 생기겠죠. 그죠? 뭐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고 어쨌든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수화 속도가 빠르다. 당연하겠죠. 물에 녹는 속도가 빠르니까, 물과 반응하는 속도가 빠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수화열이 많이 나고, 그래서 발열량이 크고 조기 강도가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입자가 가는 것이 워커빌리티가 좋습니다. 워커빌리티는 영어로 워커와 어빌리티의 합성입니다. 우리가 테레픽 어빌리티가 테레픽 플러스 어빌리티 뜻이요. 즉 일하기 쉬운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즉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고추장으로 밥을 비빌 때 고추장 입자가 크면 어떻게 됩니까? 밥이 잘 비벼지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입자가 가는수록 잘 혼합될 것이다. 그렇게 바로 워커빌리티가 크다는 말이고요. 수밀성은 뭐냐 하면은 이 콘크리트 시멘트 입자가 골재 사이에 잘 섞인다. 골고루 잘 섞인다 이거죠. 즉 쉽게 말해서 덩어리가 크면은 잘 섞이지 않겠죠. 어느 한 부분에는 많고 어느 부분에 적을 건데 그렇지 않다. 수밀성이 향상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블리딩이 감소된다네. 이것은 뭐냐면은 블리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멘트하고 저 콘크리트를 혼합하고 나면은 물이 위로 올라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블리딩인데요. 블리딩의 현상이 감소된다. 왜? 분말도가 크기 때문에 반응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시멘트가 물을 흡수를 잘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블리딩 현상이 적게 난다, 감소된다. 블리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시 설명하려고요. 그 다음에 건조 수칙이 크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했듯이 수화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온도와 팽창이 크고 팽창이 크다 보니까 수축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균열이 발생 우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분말도가 큰 시멘트는 풍화가 잘 된다. 풍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조금 더 다시 나오겠지만은 공기 중에 우리가 시멘트를 공기 중에 저장했을 때 시멘트가 공기 중에 물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입자가 가니까 물 흡수가 좋죠, 그죠? 근데 풍화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죠, 그죠? 풍화하기 쉽고 내구성이 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구성은 감소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요거는 조금 시험에 가끔 출제되니까 좀 암기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풍화는요 조금 전에도 나왔죠. 시멘트가 저장할 때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는 것을 바로 풍화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그 가정에서 볼 수 있는데 시멘트를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시멘트 포대가 1kg이면 40kg인데 이것을 공기 중에 놔두면 이것이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해서 굳어버리는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콘크리트, 시멘트가 굳어버리죠. 그러니까 큰 덩어리가 되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고결화되는 것을 보통 풍화라 그러고요. 자, 풍화된 시멘트를 그러면 어떤 성질이 있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시멘트의 비중이 감소됩니다. 시멘트의 비중을 일반적으로 3.14 내지 3.17, 5세 교자들은 뭐 3.14 내지 3.20, 그만큼 비중이 큰 시멘트가 많이 나오는데요. 풍화가 되면 될수록 이 시멘트의 비중은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들었을 때 가장 시멘트의 비중이 크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시멘트의 비중이 작아진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풍화가 되면은 시멘트의 비중이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연결이 늦어진데 이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시멘트가 풍화되면 굳어진다 그랬죠. 굳어지니까 덩어리가 커지겠죠. 덩어리가 커지니까 물이 잘 안 녹지 않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조기 강도가 작아진다. 당연한 거죠. 왜? 덩어리가 됐으니까 물하고 반응을 빨리 일으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화열이 적게 나고 수화열이 적게 나면서 동시에 뭡니까? 조기 강도가 작아지겠죠. 그 다음에 강열 감량 시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시멘트의 고온에서 태워버리면은 이 시멘트가 풍화가 많이 될수록 무게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강한 열을 씌우면은 감량, 줄어드는 양이 커진다. 자, 이것도 가끔 출제되니까 개요보다는 성질을 조금 반드시 좀 암기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시멘트의 저장인데요. 그러면 이것은 뭐 사실 과거에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은데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알고 있죠. 자, 시멘트의 저장은 창고의 방습에 주의한다. 이것은 통풍이 잘 되지 않아야 됩니다. 왜 통풍이 잘 되지 않아야 되냐면은 의외로 반대로 생각하실 분들이 많은데요. 왜냐면은 통풍이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멘트가 저장했는 창고에 계속 바람이 들어오는데, 공기가 들어오는데, 거기는 수분이 있겠죠, 그죠? 그 수분을 시멘트가 다 흡수되면 어떻게 됩니까? 풍화가 되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지상에서 30cm 이상 떨어져서, 그러니까 30cm 이상의 마루 위에 쌓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벽에 닿지 않도록 하면 동시에 13포 이상 쌓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장기간 보관할 때는 7포 이상 쌓아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입고순으로,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써라, 뭐 그런 순이죠. 왜 그러면은 풍화가 될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된 것은 시험을 해서 어떻게 돼요? 합격 판정이 나는 것만 사용해야 되고요. 창고의 면적은 0.4 곱하기 라지 N 나누기 스몰 n입니다. 라지 N은 시멘트의 총 포대수고요. 스몰 n은 한 층, 그러니까 몇 층까지 쌓았느냐? 아까 그러면 13포까지 쌓을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130포다. 그러면 13을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열이 10개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멘트 한 포의 면적이 0.4m 제곱이라 그러면 됩니다. 0.4m 제곱 곱하기 그 열의 수겠죠. 그죠? 그건 뭐 쉽게 이해되고, 이것도 뭐 80년대는 많이 출제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골재인데요. 골재는 일반적으로 장골재와 굵은 골재인데, 뭐 교재,
교재에 있는 내용은 시방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맞는 건데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우리가 이것은 뭐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나중에 현장 배합으로 곤치는 데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mm보다 큰 것은 굵은 골재고 5mm보다 작은 것은 잔골재다. 뭐 그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거기 0.08mm라는 게 바로 이보다 작은 것은 잔골재보다 작은 것이고, 우리가 뭐 토질에서는 뭐 실트 같은 것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잔골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래라는 말도 쓰고요, 굵은 골재를 자갈이라는 말도 쓰죠. 그죠? 그러니까 잔골재는 5mm보다 작은 것, 굵은 골재는 5mm보다 큰 것,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입도인데요. 입도는 뭐냐 하면은 골재가 크고 작은 것이 섞여 있는 정도를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입도입니다. 입도가 좋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크고 작은 것이 골고루 잘 섞여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죠? 여러분들 뭐 토질및 기초에서도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체가름 시험을 하는데요. 75mm, 40, 20, 15, 2.5, 1.2, 0.6, 0.3, 0.15 10개의 채입니다. 만약에 어떤 교재가 80mm부터 시작됐으면 그는 시방서가 바뀌기 이전이고요. 지금 바뀐 규정은 75mm입니다. 뭐 외우기는 쉽습니다. 반씩 줄어나가죠. 그죠? 반씩 줄어나는데 이 10개의 채에서 각 채에 남는 중량 백분율을 다 합쳐서 나누기 100을 했는 것이 바로 입도가 FM 조립률이 됩니다. 조립률. 그래서 잔골재의 경우는 2.3 내지 3.1, 굵은 골재는 6 내지 9의 조립률을 가진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이것은 그렇게 시험 문제 철저된 적 없고, 과거에 80년대 조립률 FM이라 그러죠. FM을 계산 문제로 나온 적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골재의 혼합비 결정법은요, 합성입도법, 연립방정식법, 시산법, 중량배합법인데 일반적으로 연립방정식법이 많이 쓰고요. 일반적으로 뭐 시험에서도 가끔 출제되는데, 여러분들 연립방정식에 의해서 골재량을 혼합 비율을, 그러니까 잔골재와 굵은 골재의 혼합 비율을 정하는 거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백태는 일명 뭐 백화라는 말도 씁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콘크리트 구조물에 있어서 허연 색깔로 됩니다. 우리가 간혹 건물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콘크리트 벽에 하얀 색깔의 침전물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골재나 우리가 콘크리트를 비빌 때 쓰는 물에서 있어서 염분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알칼리 골재 반응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뭐 그런 것들은 필요 없고, 어쨌든 간에 콘크리트 표면에 백색의 침전물이 생기는 현상, 이것을 백태 현상, 벽파 현상이라고 한다. 뭐 그렇게 그것이 시험에 나오니까 그것만 좀 외우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른 대책은 뭐 시험은 나오진 않지만은 일반적으로 물이 염분이 포함됐으니까 염분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쓰거나, 그 다음에 골재를 깨끗이 씻어서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알칼리 성분이 낮은 흙이 아니라 시멘트를 사용하면 뭐 대책이 됩니다. 뭐 대책은 출제된 적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알칼리 골재 반응이나 골재나 물에 염분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거만 없애주면 되니까 뭐 그거는 쉽게 읽고, 이건 주로 그 원인에 대해서 용어 설명 위주로 나오니까 그거만 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플라이애시인데, 플라이애시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혼화재와 혼화재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어이가 있고 아이가 있는데요. 아이는 사용량이 많아서 콘크리트의 배합 실기에서 무게를 고려하는 것이고요. 어이는 혼화재로의 사용량이 적어서 배합 설계에서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아이인 혼화재는 포출란, 플라이애시, 팽창제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이인 혼화재는 AE제, 경화 촉진제, 감수제, 유동화제 많습니다. 그 위에도. 그러니까 사용량이 작은 것들인데요. 그 다음에 혼화제에서 가장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 플라이애시입니다. 플라이애시는 영어로 fly, FLY, ASH니까 날아다니는 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는 여러분들 보면은 나무를 태우는 그 재를 이렇게 걸음을 만져보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매끄럽습니다. 상당히 매끄럽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시멘트에 들어가면 잘 굴러다닌다는 거죠. 잘 굴러다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하기가 수월하죠. 왜? 혼합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워크빌리티가
증가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자, 그거는 또한 이 플라이애쉬는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혼합 시멘트의 종류 세 가지가 있었죠. 그죠? 고로솔레거, 포틀랜드 포즐라나, 플라이애쉬 시멘트가 있었는데 그 플라이애쉬 시멘트의 성질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되고요. 어쨌든 간에 정의는 화력발전소나 꿀뚝 등에서 채취한 미분탄 연소 부산물이다. 즉 다시 말씀하면 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니까 됩니까? 플라이애쉬 시멘트의 가장 특징이 뭡니까? 수화율이 있고 조기 강도는 작은 대신에 장기 강도가 크다. 그죠? 그 다음에 수밀성이 컸고요. 그 다음에 내화학성이 크며 그 다음에 뭡니까? 워크빌리티가 개선된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죠? 요거는 조금 전에 했던 거 혼합 시멘트에서 플라이애쉬하고 같이 혼용된 것이 애우면은 뭐 쉽게 애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혼화제 의의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AE제와 경화 촉진제가 주로 나오는데요. 자, AE제는 그 종류에는 벤졸레진, 달렉스, 프로텍스, 포출리스가 있는데요. 이 종류는 조금 애우셔야 됩니다. 어차피 뭐 종류이기 때문에요. 자, AEG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것이 콘크리트 속에 연행 공기를 말합니다. 공기 구멍을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 공기가 볼 베어링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잘 굴러다닌다는 거죠. 잘 굴러다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워커빌리티가 좋아지겠죠. 워커빌리티가 좋으니까 어떻게 될까? 물을 적게 넣어도 됩니다. 단위 수량은 조금 이따 다시 이제 배합 설계에서 나오겠지만 단위 수량이라는 말은 뭡니까? 물의 양인데 단위 재료량에 있어서 단위 재료라는 것은 1m 삼성의 콘크리트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의 양입니다. 그 1m 삼성의 콘크리트를 만드는데 필요한 물의 양이 단위 수량인데 워크빌리티가 좋으니까 물을 적게 넣는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현장에 가보면은 우리가 인부들이 물을 많이 넣으려고 하는데 물을 많이 넣으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반죽이 길기 때문에 작업을 하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 대신 뭐냐 하면은 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멘트 비율이 적어서 물 시멘트 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강도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는 노무자 입장에서는 물을 많이 넣으려고 그러고 감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물을 적게 넣게 해야 되고 뭐 그런 현상 때문에 어쨌든 간에 단위 수량이 감소된다. 물을 적게 넣었으니까 됩니까? 동결융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 나중에 한중 콘크리트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겨울에 콘크리트가 어는데 콘크리트가 어는 것은 콘크리트가 어는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 속에 물이 알겠죠. 콘크리트 속에 물이 들어갔으니까 적게 들어갔으니까 어떻습니까? 동결융에 대한 저항성도 크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블리딩 현상도 적게 일어나겠죠. 왜? 블리딩이라는 게 뭡니까? 콘크리트 속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오는 현상인데 그 물의 양이 적으니까 블리딩 양이 적겠고요. 그 다음에 재료 분리도 적은데 이것은 뭐냐면은 시멘트 물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갈 같은 것은 밑으로 가라앉아 버리겠죠. 무거운 것들은. 그러니까 재료의 분리가 잘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동결융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것입니다. 이거는 동결융해. 우리가 공기 구멍이 있으면 공기는 어떻게 됩니까? 열 전도율이 상당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됩니까? 바깥 기운이 차더라도 콘크리트 안으로 잘 전달되지 않으니까 동결융해도 좋아진다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물을 적게 썼기 때문에 그 다음 단번에는 건조 수축이 좋고 건조 수축이 적으니까 균열도 적겠죠. 그 다음에 알칼리 골재 반응이 알칼리 골재 반응이 억제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단점은 뭡니까? 공기 구멍이 생겼으니까 만약에 철근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 공기 구멍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철근하고 콘크리트하고 부착이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착 강도는 떨어지고 또한 압축 강도도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토목기사 실기시험에서는 단점보다는 장점을 주로 나오니까 이러한 내용들만 좀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화 촉진입니다. 그러니까 촉진, 경화, 시멘트가 빨리 굳게 만든다는 거죠. 빨리 굳게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도 생각하십니다. 빨리 굳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시멘트가 빨리 경화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수화 반응이 빨리 되죠. 물하고 시멘트하고 빨리 반응을 일으켜야 되죠. 빨리 반응을 일으켜서 어떻게 됩니까? 열이 많이 나겠죠. 열이 많이 난다. 열이 많이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팽창이 커지겠죠. 팽창이 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이 생기죠. 균열이 생기니까 내구성이 나빠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를 보면요. 시멘트의 수화 반응의 촉진하는 혼화제로서 시멘트 중량의 2% 이상을 사용해야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염화칼슘과 규산나트륨인데 가끔 규산소다라고 쓰는 책들도 있습니다. 소다가 바로 나트륨입니다. 뭐 일본 말로 자 바로 소다가 나트륨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규산나트륨이나 규산소다나 같은 말인데 제 생각에는 규산소다라는 용어보다는 규산나트륨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성질은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것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기 강도가 증가된다 그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죠? 조기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염화칼슘이나 규산나트륨을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화열이 상당히 많이 나고요. 수화열이 많이 나니까 됩니까? 팽창이 많이 나고, 팽창이 나니까 또 열이 식어버리면 수축도 많이 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수축과 팽창이 많으니까 됩니까? 균열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니까 내구성이 감소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시멘트가 빨리 굳어버리니까 되게 슬럼프가 감소되죠. 슬럼프는 좀 이따 다시 나오지만 어떻게 됩니까? 허물어지는 높이죠, 그죠? 그건 좀 이따 다시 하고요. 그 다음에 염분, 염화칼슘은 염분이니까 뭐니까? 바닷물 생각하면 가장 문제가 뭐죠? 철근을 녹슬게 한다는 거죠, 녹슬게. 그래서 철근을 부식시킨다. 그 다음에 마모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 뭐 이런 거 정도. 요거는 조금 떼어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뭐 감수제가 있고요. 물의 사용량을 줄이는 거겠죠. 감수제.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워크빌리티를 증가시켜서 어떻게 돼요? 단위 수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감수제고요. 그 다음에 유동화제인데 이건 나중에 유동화 콘크리트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기존의 콘크리트에다가 유동화제를 넣으면은 원래 콘크리트 성질은 변하지 않는데 유동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잘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유동성이 좋으니까 됩니까? 워크빌리티, 일하기가 상당히 좋겠죠. 그죠? 이래서 일명으로 콘크리트의 유동화제를 내면은 유동화 콘크리트라는 말도 씁니다. 자, 요 외의 것들은 그렇게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것이 아니니까 교재를 위해서 중심으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